저는 지금껏 열심히 살아온 인생을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시궁창으로 처박을 뻔했던 30살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말로 설명하기도 힘든 기가 막힌 일을 겪다 보니 TV에 나오는 드라마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진짜 드라마보다 제 인생이 더 드라마틱해서 그런 것 같아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을 정도로 바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 물품들도 정리를 하고 있었고 결혼식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2주 정도 가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회사를 통째로 쉬어야 했기 때문에 결혼식 올리기 전에 제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를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남자친구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같은 대학을 나온 대학 동기로서 늘 붙어 다니는 5명의 친구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 다닐 때 커플은 아니었어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 앞날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얘랑 둘이 밤새도록 술을 마셔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한순간에 눈이 맞아 사귀게 되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2년 정도 만난 연상의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때였어요. 원래는 결혼까지 생각했었고 제가 먼저 그 남자를 좋아해서 사귀자는 말도 먼저 했을 정도였고 정말 헤어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더 좋아했기 때문에 받기보다 늘 제가 해주는 게 더 많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도 억울해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의 제 남자친구는 그런 호구 같은 연애를 하는 저를 보며 항상 답답해 하더라고요. 너 진짜 그 남자한테 다 퍼주기만 하면 안 돼.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후회한다. 원래 남자는 남자가 보면 따가라. 그 사람은 진짜 아니야? 너 그렇게 다 해주다가 나중에 정말 상처받을 거야. 저를 볼 때마다 그 오빠와 헤어지라고 노래를 불러대더라고요. 야, 너가 뭘 안다고 우리 오빠한테 그딴 소리를 해? 남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해. 지는 맨날 여자 만나면 다 퍼주고 호구 잡히면서 나한테 훈계질이야? 내 연애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 자꾸 이렇게 불편한 소리 하면 나 앞으로 너 안 만날 거야. 당시에 저는 그 오빠에게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던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상태였죠. 그러니 절 볼 때마다 제 걱정을 하며 그 오빠와 헤어지라는 친구의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어서 한참 동안 연락을 끊고 얼굴도 안 보고 살았어요. 하지만 제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연을 채우지 못하고 친구의 예언처럼 저는 비참하게 제대로 차이고 말았습니다. 그 오빠한테 저 말고 다른 여자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네, 말 그대로 양다리였죠. 그런데 기가 막힌 건 3자 대면을 하게 되었는데 그 여자 앞에서 저와는 단 하루도 사귄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난 쟤랑 진짜 사귄 적이 없어. 쟤 혼자 나 좋다고 쫓아다닌 것뿐이야. 제가 혼자 좋다고 쫓아다닌 거라면서 저와의 통화 목록까지 보여주고 자기가 먼저 전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그 여자 앞에서 저를 스토킹이나 하는 범죄자처럼 취급하더라고요. 카페에서 세 사람이 3자 대면을 했을 때 그 여자는 헤어지겠다고 난리를 치더니 결국 그 오빠 말에 홀랑 넘어가서 나중에는 저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둘이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2년 동안 혼신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와 그 남자의 새로운 애인 앞에서 스토커 취급을 당하고 끝나버렸죠. 어찌나 비참하고 창피하던지 저는 그 이후로 사람들과 모든 연락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회사와 집만 오가는 단순한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와 헤어진 걸 알게 된 친구들이 술을 사주겠다고 나오라 해도 그냥 집에 있겠다 하고 나가지 않았죠. 그렇게 제 나름대로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던 중에 누군가 한밤중에 제 자취방 초인종을 눌러댔습니다. 누군가에서 밖을 내다보니 그 친구가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뭘 하고 돌아왔는지 옷에도 흙이 묻어 있고 머리나 얼굴도 좀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누구랑 싸웠나 싶었는데 손에는 편의점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랑 맥주나 한잔 하고 싶어서 찾아왔다는데 솔직히 그때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냥 돌려보낼까 하다가 저 몰골을 보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야, 너는 꼴이 그게 뭐냐? 그 나이 먹고 누구랑 싸우기라도 했어?
친구는 그냥 자기도 요즘 기분이 별로라서 지나가는 사람이랑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다짐을 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캐묻지도 않았어요. 당시에 저는 제 처지가 힘들 때라서 솔직히 무슨 이유인지 궁금하지도 않았거든요. 결국 그날 우리 두 사람은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셔댔고 취기가 많이 오르자 저는 참았던 서름이 폭발해서 눈물 콧물 다 빼며 혼자 신세한탄을 하다가 가물가물한 기억으로 저희 집 방바닥에 오바이트까지 하게 됐어요. 너무 많이 마셔서 제대로 치우지도 못하고 쓰러져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온 집안에 가득한 냄새와 함께 그걸 누군가 치운 듯한 흔적이 보였고 이 친구가 방바닥 구석에서 쪼그리고 새우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정말이지 엄청난 미안함이 밀려오는 것과 동시에 쥐구멍이 있다면 들어가 숨고 싶을 정도로 창피했어요. 잠시 후에 저보다 늦게 잠에서 깬 이 친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라면을 끓였고 둘이 그걸 먹으며 해장을 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집주인인 것처럼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날 저는 라면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쪽팔렸고 빨리 이 순간이 지나가기만 바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같이 친하게 지내던 대학 동기를 통해 이 친구가 제가 사귀었던 오빠를 찾아가서 싸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무작정 그 오빠 회사 앞으로 찾아가서 퇴근하는 사람을 붙들고 저한테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소리쳤고 끝내 두 사람이 주먹다짐까지 하고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 오빠보다 키도 더 작고 싸움도 못하면서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때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맞았지만 이 친구 덕분에 예전 남자친구 회사 사람들 사이에 안 좋은 소문이 퍼졌고 그 소문이 새로 사귄 여자 귀에까지 들어가는 바람에 결국 그 커플도 깨졌다는 말을 듣게 됐어요. 그날 이 친구 몰골이 말이 아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던 거죠. 모든 내막을 알고 나니 기분이 정말 묘하더라고요. 살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던진다는 건 생각도 못 해본 일이었습니다. 제가 남을 챙겨주면 챙겨줬지. 나를 위해 화를 내주고 대신 싸워주는 사람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평소에 저한테 귀가 따갑도록 잔소리나 하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대담한 면이 있는 줄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는 친구 이상으로 절대 생각을 안 했던 이 사람이 그날 이후로 왠지 달라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 친구는 몇 달이 지나서 정식으로 제 남자친구가 되었고 1년 정도의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결심한 이후로 시댁에서는 올해가 다 지나고 내년 봄에 결혼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을 하셨지만 저희 쪽에서 양해를 구하고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결혼식을 하자고 말했어요. 그 이유가 사실 저희 엄마 때문인데 엄마가 몇 달 전에 암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정밀 검진도 해보고 이래저래 방법을 찾아봤지만 결국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낫다고 해서 저희 엄마 암 수술하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어요. 다행히 조금 일찍 발견을 한 편이라 수술하면 완치율이 꽤나 높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수술하면 항암 치료도 해야 하고 그 이후로 제가 결혼을 할 타이밍을 잡는 것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빨리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아무리 치료하면 낫는다곤 해도 암이라는 것이 전이나 재발 위험성도 있잖아요. 시댁에서 이런 저희 집안 사정을 들으시고는 감사하게도 우리 쪽 뜻을 따라주셨어요. 식도 결혼식장 구하느라 고생할 것 없이 가까운 가족들과 친지들만 초대해서 서울 외곽 한옥으로 된 한식당을 하루 대관해 거기 마당에서 결혼식을 조촐하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빠르게 결혼식을 준비하는 만큼 예단이나 폐물 같은 것들도 전부 생략하기로 했죠. 시댁 어른들께서 실용적인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생략하고 빠르게 진행하자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쪽에서야 그걸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안 그래도 저는 엄마가 너무 걱정이라 예단을 보러 다닐 때 이모들한테 부탁을 할까 고민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신혼집은 지금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일단 그냥 시작하기로 했어요. 아직 계약 기간도 남았고 두 사람 출퇴근 거리를 생각하면 그냥 그곳에서 살림을 차리는 게 낫겠더라고요. 방 하나 있고 욕실 하나와 주방 겸 거실이 고작인 12평짜리 집이었지만 일단 살면서 우리 힘으로 돈을 모아 조금씩 넓혀갈 생각이었죠. 그래서 쓰던 살림에 냉장고랑 TV,
퀸사이즈 침대 정도만 제가 해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래저래 아낀 돈은 전부 잘 모아놨다가 나중에 집을 넓혀 이사갈 때 쓰려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본의 아니게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결혼 준비 자체에 별다른 힘을 들이지 않고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결혼한 제 친구들은 제가 결혼 준비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요즘 세상에 너희 시부모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냐며 엄청 부러워했었죠. 솔직히 저도 이때까지는 잘하는 결혼이라고 완전 천운을 타고났다 생각했었습니다. 얼마 후 황당한 요구를 듣기 전까지는요. 다 끝나고 이제 예식장 들어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남자친구와 제가 앞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냥 자기들은 신경 쓰지 말고 결혼하는 너희들만 행복하게 살라면서 세상 착한 척을 다 하시더니 뒤로는 저희 엄마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하셨답니다. 사돈 다름이 아니라 이바지 음식 말이에요. 요즘은 다들 전문업체에 맡긴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정성이 없잖아, 정성이. 혹시 사돈 댁도 그렇게 하실 생각인 건 아니셨겠죠? 저한테 예단도 필요 없고 패물 같은 것도 다 하지 말자고 했던 사람들이 저희 엄마를 불러서 이바지 음식을 해오라고 시켰대요. 솔직히 하라면 못할 것도 없긴 합니다. 다른 것들 대부분 생략하는데 이바지 음식이 필요하면 해갈 수 있죠. 근데 요즘 세상에 누가 이바지 음식을 직접 손수 만들어 갑니까? 제 친구들만 해도 다들 유명한 전문업체에 맡겨서 그걸 보냈거든요. 게다가 저희 엄마 몸 상태는 이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몰래 엄마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선뜻 못하겠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엄마가 솜씨가 없어서 걱정인데 최대한 정성 들여 만들어 보내겠다고 대답을 했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아니, 기왕 이바지 음식 할 생각이면 차라리 얼마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우리 집에 식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바지 음식에 추석 음식까지 그걸 다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건 완전 음식 낭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바지 음식은 받았다고 칠 테니까 대신 차례상 음식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그날 저녁 엄마한테 걸려온 전화를 받고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으세요? 진짜로 저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암에 걸려서 곧 수술 받아야 하는 저희 엄마를 불러놓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머리털을 한 움큼 뽑아놨을 거예요. 뭐? 엄마한테 자기 집 차례 음식을 만들라고 했다고? 진짜 완전 미친 집구석 아니야? 저는 엄마한테 절대 하지 말라고 내가 당장 남자친구 만나서 따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지 말라며 저를 붙잡더라고요. 아유 됐어. 너 앞으로 시부모 안 보고 살 거야? 누구는 성질대로 못 살아서 입 꾹 다물고 알겠다 하고 왔는 줄 알아? 그래도 어떡하니? 내 딸이 앞으로 그 집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원래 딸 가진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아무 말 말고 그냥 넘어가. 하나뿐인 딸이 결혼한다는데 엄마가 그깟 전 쪼가리 몇 장 못하겠니? 한 번이 아니라 10번도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엄마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딸 가진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상황이 싫더라고요. 엄마 그냥 하지 마. 이게 과연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 10번도 해주겠다고? 그게 어떻게 나를 위한 거야? 엄마가 그런 부탁을 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나랑 엄마를 우습게 생각할 거라고? 엄마는 내가 그 집안에서 그런 취급받으며 살았으면 좋겠어? 난 절대 이번 일 조용히 못 넘어가. 차라리 이딴 결혼 안 하면 안 했지. 저는 그 길로 전화를 끊고 뛰어나가서 남자친구를 불러냈어요. 한밤중에 영문도 모르고 저한테 불려나온 남자친구를 앞세우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시댁에 도착을 했더니 이사 가는 사람처럼 집안이 엉망진창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거실에는 커다란 캐리어가 2개나 있었고 거기엔 여행 준비를 하는 건지 수영복이며 여름 옷들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도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어디 가냐고
여행 준비하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님이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우리 동남아 좀 다녀오려고. 너희 할머니 집에 음식만 보내주기로 했고 엄마랑 아빠는 세부로 갈 거야. 리조트에서 수영도 하고 편하게 놀다가 와야지. 그런데 너희들은 이 시간에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그러니까 그 말을 종합해보면 자기 집안 명절 음식을 저희 엄마한테 다 떠넘기고 본인들은 해외여행 놀러 간다는 소리잖아요.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저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 참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낮에 저희 엄마 만나서 차례 음식 만들어 달라고 했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해외여행 가시려고 저희 엄마한테 음식 해달라고 하셨냐고요. 제 말에 남자친구가 깜짝 놀라고 시부모님도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버님은 제 눈치를 살피더니 은근슬쩍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고 어머님은 황급히 말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그게 뭐 중요한 일이니? 너 결혼 앞둔 애가 피부가 이게 뭐야? 맨날 야근하더니. 안 되겠다. 나랑 같이 피부과 가서 관리 좀 받아야겠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장모님한테 추석 음식 만들어 달라고 했어? 대답을 똑바로 좀 해봐. 엄마가 그랬냐고. 저는 제가 먼저 화를 내려고 했는데 저보다 남자친구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저보다 훨씬 크게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뻔뻔하게도 그게 뭐 큰 대수냐며 대충 넘어가려 하셨습니다. 너는 어디서 엄마한테 큰 소리야?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여자친구 앞이라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네. 안방으로 들어갔던 아버님이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나오셔서 남자친구한테 화를 내셨습니다. 아버지도 다 알고 계셨나 보네요. 어떻게 이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아니, 우리가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이야기하네. 어차피 이바지 음식 해야 하잖아. 근데 그거 그냥 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걸로 해달라는 건데 뭐가 문제야? 솔직히 안 싸돈도 참 웃기는 사람이네. 불만 있으면 아까 이야기하지. 내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자기 딸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일러 바쳐? 애초에 안 사돈 때문에 올해 결혼식 준비하느라 우리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대체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따졌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결혼식 날짜 정한 것뿐인데 그게 이런 부당한 일까지 해야 할 정도냐고 따졌죠. 저뿐 아니라 남자친구도 저를 거들면서 제발 창피한 짓 좀 하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싫으면 관두라고 해. 아주 상전도 이런 상전이 없네. 며느리 무서워서 어디 말이나 똑바로 하고 살겠니? 야, 그냥 너희 엄마한테 하지 말라고 해. 필요 없으니까. 억울하면 아들을 낳던가 딸 시집 보내는데 이 정도도 안 할 생각이었어?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화를 내는 자기 부모의 모습을 보고 남자친구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한참 뒤에 조금 진정이 됐는지 입을 열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엄마, 진짜 창피한 줄 아세요. 그리고 딸이건 아들이건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는 창피해서 윤정이 데리고 엄마 아빠 집에 못 올 것 같아요. 저희 결혼식도 안 오셔도 돼요. 그냥 장모님 장인어른만 모시고 하겠습니다. 가자. 이런 집구석골 보여서 미안하고 이런 곳에 다신 올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 손을 잡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어머님 아버님이 뭐라 말씀을 하셨지만 그냥 무시하고 와버렸어요. 집에 오는 길에 남자친구는 저한테 사과했고 자기 부모를 대신해 우리 엄마를 만나서 따로 사과도 하더라고요. 얼마 후에 진짜로 자기 아들과 연이 끊기게 생기자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찾아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이바지 음식이며 추석 음식 일도 없던 걸로 하라고 몇 번이나 제 앞에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는 여전히 마음이 풀리지 않았는지 자기 부모를 결혼식에 부르지 않겠다고 했고 앞으로 결혼하고 나면 장인 장모를 부모처럼 모시고 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사과를 해도 남자친구 마음이 완전히 닫혀서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남자라면 앞으로 제 결혼 생활에 무슨 일이 닥쳐도 현명하게 대처할 것 같고
시댁 문제가 또다시 생기더라도 팔이 완전히 안으로만 굽지는 않을 것 같아서 믿음이 가더라고요. 혼란스러운 결혼 준비 와중에서도 괜찮은 남자를 만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 결혼식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준비를 잘해서 예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항상 재미있게 사연을 듣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돌아오는 봄, 새로운 가족이 될 아기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남편과의 사이도 그럭저럭 괜찮은 편입니다. 젊은 세대에 무슨 고민이 있나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임신 전에 시댁과의 갈등으로 절연했어요. 오늘 제 이야기는 시댁과 절연하게 된 사연입니다. 결혼 전부터 저는 시어머니와 그다지 친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친엄마처럼 잘 지낸다는 며느리들을 보면 참 부러웠던 저는 결혼 초반까지는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노력을 부단히 했었습니다. 물론 그런 노력이 부질없는 짓이었다는 걸 얼마 안 가 깨닫긴 했지만요. 결혼하고 나서도 시어머니가 제 얼굴만 보면 입이 닳도록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너는 시집 한번 잘 왔다. 네 신랑처럼 아무것도 안 따지고 결혼하는 남자가 요즘 있는 줄 아니? 아무리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너처럼 빈손으로 오는 며느리는 없더라. 처음에 그런 말을 들으면 저도 시어머니한테 아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어야죠. 매번 저를 볼 때마다 신랑 잘 만나서 호강한다는 소리를 하시니까 나중에는 점점 듣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머님한테 정색하고 듣기 싫으니 그만하라 할 수도 없고 한 귀로 듣고 반응 없이 흘리는 척 듣기만 했었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옆에 같이 있을 때는 조금 나아요. 어머님이 저런 레파토리 시작하면 남편이 어느 정도 선에서 딱 잘라버리거든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나도 듣기 싫은 소리를 이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 이러면 진짜 욕먹어요. 요즘은 아들 자랑이 아니라 며느리 자랑을 하는 시대라잖아요. 내가 없는 말이라도 지어내서 했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건데 고작 이런 일로 네 마누라 역성을 들어? 다 너한테 잘하라고 하는 소리잖아. 엄마가 그런 말 안 해도 충분히 좋은 대우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불필요한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제 편을 들어주어야 어머님은 잔소리를 그만 멈추십니다. 왜 저런 소리를 제 얼굴 볼 때마다 하시냐면 사실 저희 결혼할 때 시댁에서 전셋집을 해주셨어요. 시댁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10년이 훨씬 넘은 구축인데 남편 출퇴근도 편하고 주변 인프라도 괜찮은 편이라 저도 이 집 얻어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감사한 마음이었죠. 보증금은 총 2억 5천이었고 거기에 제 돈은 안 들어갔지만 어머님 말대로 제가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온 것도 아닙니다. 어머님이 상견례하고 나서 예단 목록이랑 해왔으면 하는 혼수 목록만 해도 한 트럭이었어요. 결혼 전 제가 어머님께 밉보이게 된 이야기를 살짝 해드릴게요. 어머님이 제게 주신 예단 목록에는 시댁친가 사촌, 시어머니 쪽 외가 사촌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고 각각 얼마씩 해야 하는지도 적혀 있었어요. 그 금액만 다 더해도 2천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었습니다. 집집마다 기본 200만 원씩은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혼수 목록을 보니 좀 의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다른 건 다 그렇다 치고 김치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스타일러까지 한 대가 아니라 2대씩 적혀 있는 겁니다. 솔직히 살림살이는 제가 할 몫인데 어머님이 관여하시는 것 자체가 살짝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직접 수량이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이거 숫자를 잘못 적으신 것 같은데요? 전부 2개씩 적어 놓으셨어요. 잘못 적은 거 아니다. 내가 적은 대로 2개씩 준비하면 돼.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 어머님을 쳐다봤더니 제가 시집 오는 김에 오래된 자기 집안 살림을 바꾸려고 한다더라고요. 어차피 하는 김에 같이 하면 좋잖아. 그리고 이건 우리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으면 돼. 혼수는 제 권한인데도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세탁기, 냉장고 등등이 전부 2대씩 적혀 있어서 물었더니 이참에 제 돈으로 오래된 자기 집안 살림을 바꾸고 싶다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었는데 얼추 견적을 내보니 혼수 비용만 거의 4천만 원에 육박을 하더라고요. 저는 기껏해야 2천만 원, 많아야 3천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이게 맞냐고 물었더니 엄마는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냥 너희 시어머니가 해달라는 대로 맞춰서 해드리자. 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신혼집을 해줬는데 이 정도는 너가 해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친정 엄마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버렸고 그 당시에 남편은 제가 받았던 혼수 예단 목록을 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뒤집어 엎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듣지 못했는데 시어머니랑 엄청 싸운 것 같더라고요. 며칠 후 남편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며 자기 말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적어준 거 싹 다 무시해. 내가 예물도 다 필요 없다고 했고 필요한 건 우리끼리 알아서 사겠다고 했으니까 너는 그냥 내 말대로 하면 돼. 뭐? 나는 그냥 적당히 조율을 하고 싶었던 건데. 어머님이 나 미워하시면 어떡해? 별 걱정을 다 한다. 너랑 나랑 결혼하는 거지. 우리 엄마랑 결혼해. 이건 우리 엄마가 완전 잘못한 게 맞아. 남편 덕에 예단과 혼수 사건은 잘 마무리되었지만 아마 그때부터 저는 어머님께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툭하면 제가 해온 거 없다는 말을 하시면서 저한테 뭐라 하셨던 겁니다. 설마 하니 제가 어머니 말대로 아무것도 안 해왔겠어요? 결혼하는데 빈손으로 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살림살이 괜찮은 걸로 싹 다 채워 넣었고 예단 역시 시어머니 말씀대로 사돈의 팔촌까지 다 챙기지는 않았지만 시댁과 평소 가깝게 지내는 작은 아버님네까지는 섭섭치 않게 챙겨드렸어요.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어머님이 아무것도 안 해왔다고 하는 말이 너무 억울했죠. 하지만 어머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2억이 넘는 신혼집을 해줬는데 전세금 절반도 안 되는 돈밖에 쓰지 않은 저는 아무것도 해오지 않은 며느리였습니다. 시댁에서 집을 턱하니 해주는데 이렇게 허접하게 해오는 건 너밖에 없을 거다. 너는 신랑 잘 만나서 결혼을 공짜로 하는 거야. 공짜라니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건 다 못했지만 기본 이상은 해왔다고 생각해요. 누가 들으면 제가 진짜 빈손으로 시집 온 줄 알겠어요. 빈손이나 마찬가지 아니니? 아무튼 너는 평생 시댁에 은혜 갚으며 살아라. 내 말 알아들었니? 전셋집 2억에 제가 평생 은혜까지 갚으며 살아야 할 일인가요? 어머님은 저한테 틈만 나면 너는 시집 잘 온 줄 알아라. 남편에게 잘하라는 말을 하시면서 은혜 갚기를 세뇌하다시피 하셨어요. 저는 날이 갈수록 그 말이 점점 듣기 싫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이 그만하라 말려도 어머님은 저와 둘이 있게 되면 이때가 기회라는 듯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셨죠. 우리 집안에 며느리가 저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제가 맏며느리도 아니고 둘째 며느리입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아들이 둘이나 있는 아주버님 내외도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저만 못 살게 굴었을까요? 이제 와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머님은 아주버님 내외에게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안정적인 직장 다니며 맞벌이를 하는 우리 부부와는 달리 시아주버님은 혼자 외벌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벌이가 그리 시원치 않다고 들었어요. 사업한다고 처음에 집이며 재산이며 다 털어먹고 다시 어렵게 취업을 하신 거라 아마 먹고 사는 것만 해도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님 성격이 살갑거나 친화력이 있는 편도 아니라 저와는 그냥 마주치면 인사 정도 하고 안부만 묻는 정도로 대면대면 지내거든요. 팍팍한 형편에 애들 키우며 빠듯하게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지 항상 삶에 찌들어 보이기도 했고요.
시댁 근처에 원래 살던 집이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집을 싹 날려먹고 변두리에 더 싼 동네로 이사를 가고 난 이후로는 시댁에도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시댁에 오기 싫은 형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요. 남편이 사업하겠다고 돈을 다 끌어다 쓰고 집까지 날려먹었는데 어느 와이프가 남편이나 시댁이 좋게 보이겠습니까? 어머님은 그래서 아주버님과 형님에게는 바라는 것이 별로 없으셨어요. 오히려 그쪽은 아픈 손가락처럼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명절에 모였을 때 시어머니는 형님에게는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안타까워하며 어쩔 줄 모르셨어요. 내가 우리 큰애만 보면 미안해 죽겠다. 떵떵거리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으니 어쩜 좋으냐?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빚을 내서라도 아주버님네 집을 해주시면 될 텐데 어머님은 그렇게 해줘도 혹시 첫째 아들이 또다시 날려먹을까봐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는 않으셨어요. 큰아들네 사는 게 안쓰럽고 딱하긴 해도 또 도와주자니 막상 믿지는 못하는 그런 복잡한 마음이셨던 거죠. 또 저희 집에 가끔 한번 오시면 살림살이를 살펴보시면서 꼭 아주버님네와 비교를 하시곤 했습니다. 첫째네는 작은 집으로 이사 가면서 김치 냉장고도 다 팔아먹었는데 거기는 식구가 많은 집이라 냉장고 하나 가지고 모자랄까 걱정이다. 너가 하나 더 장만해서 큰애 집으로 보냈으면 좋았을걸. 큰애가 이런 좋은 집에서 살았어야 했는데 내가 너희 집에만 오면 큰애 생각이 나서 속이 상해 죽겠다. 어머님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매번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가 뭐라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곤 했습니다. 남편이 바로 옆에서 그만하라고 말리긴 했어도 어머님은 그때뿐이었죠.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왜 우리한테 자꾸 형 이야기를 하고 그래? 막말로 형은 장가갈 때 나한테 옷이라도 한 벌 해줬어요. 우리 집사람은 형네 식구들 옷 테이블하고 예단비까지 줬잖아요. 그래도 너는 내가 전셋집을 떡하니 해줬잖아. 또 그놈의 전셋집 타령. 엄마, 형 장가갈 때 생각해봐요. 형한테는 집도 사줬잖아. 그 집 날려먹은 것도 형이고. 자꾸 이런 소리 하면 그냥 전세금 돌려주고 다신 엄마 안 보고 살 수도 있어요. 너가 마누라 역성을 그렇게 들어대니까 내가 뭐라 말도 못하겠네. 진짜 저희 집안의 모든 분란은 어머님 입에서부터 시작이었죠. 그때까지는 저도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아무리 시댁이라도 매일 얼굴 보는 게 아니라서 참고 넘어갈 만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어머님이 제게 황당한 요구를 하신 걸 계기로 고부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늘 아주버님을 안타까워하셨던 어머님은 형님이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다닌다는 말을 듣고 자처해서 조카 아이들을 맡아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 건지 난데없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얘기 들었지? 내가 다음 주부터 첫째네 아이들 봐주기로 했어. 애들 유치원 픽업해주고 애들 엄마 퇴근할 때까지 집에서 돌봐줄 생각이다. 그런데 너도 해줘야 하는 일이 있어서 오라고 했다. 네? 제가 뭘 도와드려요? 저는 직장 다니니까 시간이 별로 없는데. 너가 도와주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너희가 우리한테 주는 용돈 말이다. 당분간 우리 집에 애들도 있으니까 그 용돈을 따로 더 챙겨줬으면 해. 계좌 알려줄 테니까 한 달에 50만 원씩 더 보내다오. 안 그래도 지금 남편이 시부모 용돈을 50만 원씩 보내고 있었어요. 전셋집 해주셨으니 저도 그 정도 드리는 건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까지 50만 원을 더 달라고 하는 건 조금 심한 처사가 아닌가 싶었어요. 다른 목적도 아니고 형님네 애들 생활비를 보조하려고 용돈을 추가로 더 드리는 건 진짜 아니잖아요. 너네는 아직 애도 없고 둘이 맞벌이해서 형편이 좋잖아. 너 편하게 사는 거 두고두고 은혜 갚는다 생각해라. 어머님은 이번에도 그 알량한 전셋집을 핑계로 저보고 은혜를 갚는 거라 말씀하셨죠. 진짜 해도 이젠 너무하다 싶었어요. 어머님, 지금 제가 대답할 문제는 아니고 남편이랑 상의를 해볼게요. 그리고 자꾸 전셋집 운운하시는 거 그만하실 때도 되지 않았어요? 그 말 들을 때마다 너무 불쾌해요. 차라리 당장 그 집 빼서 돈 돌려드릴까요? 내가 겨우 그 돈 돌려받자고 이러는 거 같니?
너는 다 누리고 살잖아. 용돈 문제나 빨리 생각해서 이번 주 내로 대답해라.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혼자 끙끙 앓았어요. 한참 고민하다 그날 저녁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당장이라도 시댁에 쳐들어간다는 걸 말리느라 혼났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며 자기가 어머님을 만나 해결을 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남편을 믿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남편은 저 빼고 혼자 시댁에 갔고 저는 심란한 마음으로 친정으로 건너갔어요. 오랜만에 친정 부모님과 밥을 먹으면서 고민을 털어놓으려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제가 결혼하고 문제없이 잘 사는 줄로만 알고 계셨는데 이런 일을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죄송스럽긴 했습니다. 친정에서 밥을 먹는 내내 제 표정이 어두운 걸 눈치채시고 저희 엄마가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김서방이 속 썩이는 거 있어? 너 얼굴 표정이 왜 그래?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시어머니 때문에 하도 억지를 부리시니까 내가 곤란한 상황이에요. 뭐? 너희 시어머니가? 엄마는 깜짝 놀라셔서 제게 무슨 일인지 물으셨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이 툭하면 전셋집을 빌미로 저를 오라가라 부려먹는 것부터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한다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죠.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신 저희 부모님은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아빠는 혈압까지 오르셨는지 얼굴까지 벌개지셨고 당장 시댁에 쳐들어갈 것처럼 화를 내셨어요. 2억짜리 전세 얻어주고 평생 은혜 갚으라고. 노망난 노인네 같으니라고. 여보, 이 꼴을 보고도 우리 딸 그냥 놔둘 거예요. 그깟 전셋집 빼주라 하고 애 마음 편하게 살게 해줍시다. 엄마 아빠는 함께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시더니 커다란 부동산 이름이 적힌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와 제 앞에 놓으셨어요. 이거 2달 뒤면 전세 계약 끝나는 아파트야. 안 그래도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이었는데. 어차피 나중에 너한테 줄 거 지금 정리해서 주마. 부모님은 갑자기 저를 위해 마련해 놓은 아파트가 있다면서 그걸 지금 주시겠다 하셨어요. 4년 된 준신축급이었고 시세는 6억이 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엄청 잘 사는 건 아니었지만 두 분 노후 대비는 어느 정도 해놓으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앞으로 그런 것까지 해놓으셨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저 역시도 많이 놀랐습니다. 처음에 저는 안 받으려고 했지만 엄마 아빠는 어차피 조만간 저한테 주려 했다면서 그냥 지금 가져가고 편하게 살라 하셨습니다. 골치 아팠던 시댁 문제는 저희 부모님 덕분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죠. 남편은 시어머니와 용돈 문제를 단판 짓겠다고 시댁에 가서 어머님과 대판 싸우고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말로는 앞으로 용돈 줄 필요 없어졌다며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끝까지 내 편에 서서 대신 총대 메고 싸워준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원래 아들이 자기 엄마한테 맞서서 싸우는 일이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날 제가 남편에게 친정 부모님이 집을 주기로 했다고 털어놓았더니 남편 역시 굉장히 놀랐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생각지도 못한 6억짜리 아파트가 뚝 하고 떨어졌는데 남편도 사람이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남편은 바로 저희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염치불구하고 감사하게 받겠다는 인사를 하고 난 뒤에 저희 살던 집은 바로 부동산에 내놓고 시어머니에게 전세금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리고 있던 용돈도 전부 끊고 당연히 어머님이 더 달라고 했던 용돈도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이사 준비가 끝난 뒤에 시댁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성질 급한 어머님은 며칠을 못 참고 저를 건너오라 부르셨어요. 혼자 오라고 하셨지만 남편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같이 시댁으로 건너갔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남편이 어머님과 싸우고 왔던 터라 저희를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부부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어머님이 대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너희들이 은혜를 제대로 갚는 게 아닌 것 같아.
용돈 올려줄 생각 없으면 내가 해줬던 집을 도로 받아가야겠다. 어찌 보면 어머님이 가려운데 긁어주시는 말을 먼저 해주신 셈이었죠. 알겠습니다. 전셋집 도로 어머님한테 드리면 앞으로 은혜 갚을 필요 없는 거죠? 집은 바로 뺄 테니까 보증금 받아가세요. 뭐? 너희들은 당장 길바닥에서 지내겠다는 거야?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 그게 서로 좋은 거야. 아니에요. 저희 이제 그 집은 필요 없어졌어요. 친정아빠가 6억짜리 아파트 해주기로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님은 깜짝 놀란 토끼 눈이 되었다가 민망한 듯 헛기침을 하셨고 저는 이제 상황을 역전시켰다는 생각에 남편과 자리를 뜨려고 했죠. 그런데 집을 나서려는 저희를 어머님이 붙잡으시고 또 황당한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희들 전셋집 뺄 필요 없을 것 같다. 그 집은 내가 너희 주려고 한 거니까 번거롭게 이사하고 그럴 필요 없어. 차라리 내 말대로 하는 게 어떠니? 너희 친정아빠가 주신다는 아파트를 우리 큰애가 들어가서 살게 하자. 평수로 보나 위치로 보나 그게 맞는 일인 것 같아.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얻어준 전셋집은 25평에 주변 환경도 그다지 좋다고는 할 수 없는 곳이고 친정에서 주시는 아파트는 33평에 아파트 바로 옆에 초등학교까지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 그 집을 저희 말고 첫째 아주버님네한테 주자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신기한 계산법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 들은 건가요? 친정아빠가 저한테 주시는 집인데 그걸 왜 아주버님을 줘요? 남편도 기가 찼는지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왜 장인어른이 주신다는 아파트를 형한테 줘요? 엄마 진짜 미쳤어요. 너는 형이 애들 둘이나 데리고 집도 없이 저러고 사는 걸 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냐?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다야. 엄마가 너희들 신혼집 해줬으니까 그 집은 남는 거잖아.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는 걸 보니 앞으로도 전혀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았어요. 도둑놈 심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날강도 같은 욕심을 부리는 게 우리 시어머니일 줄은 몰랐네요. 어머님, 전셋집 들먹거리면서 은혜 갚으란 소리 더는 듣기 싫어요. 집 빠지는 대로 보증금 드릴 테니까 그 돈으로 형님네 집 얻어주시던지 어머님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저희 계산 끝이잖아요. 너 지금 우리 안 보고 살겠다고 하는 거야? 이게 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어머님은 얼굴이 벌개지도록 악을 쓰셨고 남편도 더는 못 참겠는지 이제 다 끝났으니 그만하라며 앞으로 우리들은 어머님 댁에 찾아올 일 없을 거라 말씀드렸어요. 너 처가에서 덕 좀 본다고 엄마와 형을 등지고 살겠다는 거냐? 그래, 너 맘대로 해. 대신 나중에 재산 물려달라는 소리 하지도 마. 나한테 돌아올 재산이 있긴 했어요? 엄마 말 듣고 살다가는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 생활 더는 못할 것 같아요. 다신 안 올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말하고 어머님 댁을 돌아서 나서는데 어머님은 끝까지 저희들한테 욕을 하시면서 나중에 아쉬운 소리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따지려 했지만 제가 그만하라고 말리고 끌고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저희는 시댁에 발걸음 안 하고 사는 중이에요. 어머님께서는 저한테는 연락을 더 이상 안 하셨지만 남편에게는 아들이라는 이유로 한참을 전화해서 괴롭히셨던 것 같았어요. 계속 친정 부모님께 받은 집을 자기들한테 달라고 조르셨다는 말을 남편에게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이 미안해하면서 혹시 모르니 당분간 그 집 명의를 바꾸지 말고 그냥 살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겨우 그 일이 있고 1년이 지났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제가 시댁과 인연을 끊고 산다는 건 아직 모르고 계세요. 나중에 때가 되면 차차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저는 아빠가 제 앞으로 해주신 아파트로 이사했고 물론 전세금을 빼서 어머님께 바로 돌려드렸어요. 그렇게 연을 끊고 살지 않았다면 언제까지고 계속 그 전셋집에 제 인생을 저당 잡혀 시어머니한테 괴롭힘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 생각을 하면 지금 저련한 것이 너무 잘 됐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고 남편과 곧 태어날 아이와 셋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생각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항상 재미있게 사연을 듣고 있는 30대 애청자입니다. 현재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결혼을 한 적은 없지만 1년 전쯤 파혼했던 경험이 있어서 사연으로 보내려고요. 제 남편이 될 뻔했던 사람과 제 시댁 식구가 될 뻔했던 어머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원하던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직원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어린 나이에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는 저희 할아버지의 지원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네이버에 이름을 치면 나올 정도로 한 분야에서 성공을 하신 분이고 외손녀인 제게 항상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이로 인해 저는 또래보다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매일 일만 하며 바쁘게 살던 제게 하루는 소개팅 제안이 들어왔어요. 팍팍하게 살던 일상이 답답하던 차에 큰 기대 없이 나갔던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와 저는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보다 3살이 많은 9급 출신 공무원이었죠. 항상 할 말은 다 해야 직성이 풀리고 감정 기복이 큰 편인 제게 차분한 성격의 남편은 참 좋은 사람 같아 보였어요. 정반대 성격의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1년 정도 연애를 한 뒤에 저희는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제 사업의 자세한 매출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남자친구에게 언급을 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사실 남자친구의 월급이 제가 버는 돈보다 많이 적었지만 그건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든 하나가 안정적이면 되니까요. 결혼 약속을 하고 나서 저희는 각자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는데요. 남자친구는 본인 집으로 가기 전에 약간 머쓱해하면서 제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나를 자랑스러워하셔. 공무원 합격했을 때 동네방네 얼마나 자랑을 하고 다니셨는지. 그 부분은 너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듣고 아들을 많이 자랑스러워 하시는구나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얼굴을 뵈니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예쁜 처자를 데려와 결혼을 한다고 하니 내 마음이 싱숭생숭하네. 그쪽은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네, 인터넷으로 작게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어요. 젊은 애들이 요즘 그런 걸 많이 한다더라. 유행처럼 생겼다가 다 망한다고 하던데. 나중에 어떻게 먹고 살지 계획은 있는 거야? 글쎄요, 아직은 다른 생각은 없고 사업을 열심히 해야죠. 어휴, 그러면 안 돼. 우리 아들 봐라. 차라리 너도 공무원 준비를 하지 그랬니? 안정적이고 노후까지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날은 제가 얼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나왔는지 집에 돌아왔을 때 머리가 띵하게 울릴 정도였어요. 가만 생각해보니 시어머니 될 사람은 제 남자친구를 너무 아끼는 것 같았고 제가 사업으로 일정한 매출을 가지지 못한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아니, 정확하게는 걱정을 해주는 척하면서 저를 무시하는 소리였어요. 본인 아들이 조금이라도 피해가 갈까봐 반반 결혼을 하자는 소리를 먼저 꺼내시면서 전전긍긍하셨고 그 이후 생각 끝에 더 말 나오는 게 싫어서 반반 결혼을 결심했죠. 제가 부족하게 해가면 평생 남자친구 옆에서 기생충처럼 얻어먹으며 산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에게 제 생각을 이야기했고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반반 결혼하겠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반반 하자고?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래.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잖아.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해. 그게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 그래, 너가 정 그렇다면 할 수 없지. 그 당시에 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렇게 해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았죠. 남자친구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있는데 굳이 무시당하면서 시집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와는 이야기가 끝났고 또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슬슬 본격적인 결혼을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기 바로 직전에 저희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찾아뵙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 들었다. 너희 반반 결혼하기로 했다며? 요새는 다들 그렇게 평등하게 하는 것 같더라. 근데 예단은 어떻게 하기로 했니? 네? 예단이요? 반반 결혼인데 예단이 따로 필요하신 거예요? 그럼 저희가 그것까지 총 금액에 넣어서 반반 계산할게요. 아니, 결혼이 반반이고 예단은 원래 신부 측에서 하는 게 맞잖아. 아니요, 저는 예단까지 저희가 다 할 생각 없었어요. 그럴 거였으면 애초에 반반 결혼 생각도 안 했겠죠. 어머님은 끝까지 예단은 자기들이 받아야 할 권리라며 이미 목록까지 다 준비해놨다 하시고 제가 난색을 표하자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저와 어머님은 의견을 전혀 좁히지 못한 채 만남을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화가 나는 것보다 황당한 심정이 더 크더라고요. 반반 결혼한다니 좋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예단은 왜 저보고 다 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날 나는 절대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야기하고 집에 돌아왔고 며칠 뒤에 이 문제로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남자친구는 팔이 안으로 굽는 겁니다. 저번에 예단 이야기 있잖아. 엄마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꽤나 강경하시네. 그냥 한 번만 져주고 말 듣는 척이라도 해주면 안 될까? 나도 오빠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 근데 이건 정말 아닌 거잖아. 입장 바꿔서 결혼 비용 반반하기로 했는데 집은 오빠 보고 해오라 하면 기분 좋겠어? 미안해. 내가 나중에 생활비를 더 부담하던지 용돈을 덜 받던지 할게. 남자친구는 어이없게도 자기 엄마가 하는 말을 들어주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하는데 저는 딱 잘라서 절대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대체 그놈의 예단은 왜 제가 해가야 하는 건지. 그리고 어머님이 들고 있는 예단 목록도 슬쩍 봤었는데 무슨 명품 가방이며 수입가전 가구며 제 기준에서는 완전 쓸데없는 물건들로 가득했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제 생각을 더 이상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그 뒤로는 이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도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단 문제로 제게 따로 연락이 오거나 다음에 만나 상견례를 할 때도 예단 이야기는 안 꺼내셨어요. 그렇게 저는 이번 일은 해프닝으로 끝난 줄 알았죠.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더 지나서 이런저런 결혼 준비를 위한 예약이 거의 끝나갈 때 어머님은 또다시 예단 이야기를 슬쩍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이번에는 제 사업까지 언급하시면서요. 요새 너네 회사 매출이 얼마나 되니? 내가 보기엔 돈을 꽤 버는 것 같은데. 매출은 항상 비슷해요. 불경기라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정도죠 뭐. 그래? 듣자 하니 너희 집도 잘 사는 편이고 사업도 잘 되는 것 같다고 하던데. 예단할 정도는 안 되는 거니? 예단 이야기는 이미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머님은 이런 식으로 슬쩍 예단 이야기를 꺼내셨고 이리저리 베베꼬면서 제 속을 긁어대셨어요. 말을 할 때마다 항상 예단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고 어머님 입에서 앞으로 무슨 이야기가 또 나올까 무서워지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그럴 때마다 제 눈치를 보면서 자기 엄마한테 그만하라고 눈치를 주었고 따로 저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달래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하는 말을 믿고 싶었고 그런 아슬아슬한 하루가 반복될 쯤에 이 예단 이야기는 또 어머님의 입을 통해서 말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날은 남자친구의 이모라는 친척분과 함께 우연히 밥을 먹게 되는 날이었어요. 이모는 첫인상이 굉장히 친절한 분이셨고 결혼 준비하는데 힘든 건 없는지 이런 질문은 처음 받아봤기 때문에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모님의 따님은 이미 결혼을 한 것 같았고 갑자기 좋은 분위기에서 어머님이 끼어들어 초를 치는 겁니다. 그나저나 너희 딸도 시집 갈 때 예단해가지 않았니? 우리 딸은 그냥 작게 했어. 워낙 기우는 결혼이라서 우리 남편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라 하더라고. 그치?
집안 차이도 차이지만 직업 차이도 무시 못하잖아. 이모님은 이 문제에 깊게 끼고 싶지 않아 하시는 눈치였는데 어머님은 계속 분위기를 예단에 집중하고 몰아가셨어요. 어색한 상황이 계속되자 이모님은 먼저 자리를 뜨셨고 이모님이 가고 난 뒤에 어머님은 뭐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저한테 화를 내셨습니다. 아까 내 동생 하는 이야기 들었지? 기우는 결혼이면 예단은 알아서 해가는 거야. 애초에 저희는 기우는 결혼이 아닌데요. 너랑 내 아들이랑 같아? 장사하는 애랑 공무원 내 아들이 같냐고?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벙쪄서 아무 말도 못하는 사이에 어머님은 저보고 말이 안 통한다며 혀를 찢찢 차더니 택시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혼자 조용히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자고 이야기했던 순간부터 평생 함께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런 시어머니라면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을 때 버틸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남자친구도 이 문제로 저를 열심히 달래기도 했지만 마음이 너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예단으로 또 이야기가 오간난 이후로 며칠 동안 조용하게 지냈어요. 예단은 마치 없었던 일이었던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지냈고 또 얼마 후 기분 좋게 만나서 같이 저녁도 먹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도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엄마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남자친구랑 같이 있니? 그럼 조용한 곳으로 옮겨서 전화 좀 받아봐라. 심각한 톤의 엄마의 말에 남자친구와 있던 저는 자리를 옮겨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희 사돈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갑자기 예단 이야기를 하시더라. 너도 이거 들은 내용이니? 뭐? 예단? 아니, 어머님께서 처음 인사드리던 날부터 계속 예단을 나보고 하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못한다고 했지. 갑자기 나한테 전화해서 예단을 해와야 딸이 잘 산다고 하더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카톡으로 예단 목록을 보내겠다고 하더라고. 예단 목록? 진짜 웃기는 사람이네. 뭐라고 왔는지 나한테도 좀 보내줘. 아니, 보내지 말라고 했지. 내 딸이 반반 결혼한다는데 무슨 예단 타령이냐고 했어. 앞으로 나한테 따로 연락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지. 잘하셨어. 앞으로도 전화 오면 받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 너 결혼이니 너가 알아서 잘하겠지. 아, 맞다. 그건 그렇고 예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한테 물려주신 아파트 있잖아. 그거 이번에 팔아야 할 것 같더라. 지금 거기 엄청 올랐어. 팔고 이참에 서울에 아파트를 사두던가 아니면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어떨까 해서. 어머님은 저희 엄마한테도 전화를 해서 예단을 해달라고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우리 엄마도 보통뿐이 아니라 받아주지도 않고 끊었기에 망정이지. 저한테 말도 없이 엄마한테 바로 전화 걸었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러니 헤어지자는 생각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를 정리를 하느냐 마느냐 고민을 하는 중에 저희 엄마께서는 예전에 할아버지가 주신 아파트를 파는 게 어떻겠냐 하시더라고요. 경기도에 있는 33평짜리 아파트였는데 저는 당장 들어가 살 일이 없으니 전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와 관련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었기 때문에 아예 몰랐고 어차피 이때쯤부터는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동네 주변 부동산 분위기를 먼저 둘러보기 시작했죠. 아파트 근처의 부동산에 들어가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남자친구 어머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는 순간 하필 부동산 사장님이 아파트 시세대로 파실 거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일단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밖으로 나와 전화를 받았더니 어머님이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들으셨나 봐요. 아파트? 무슨 아파트를 팔아? 너 아파트 가지고 있니? 아, 그게 뭔데? 너 부동산이야? 갑자기 무슨 아파트를 판다는 거야? 너희 집을 팔겠다는 소리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할아버지께서 주신 아파트가 있긴 해요.
전세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리하려고요. 뭐? 그걸 왜 너 마음대로 결정하니? 너 진짜 좀 이상한 구석이 있네. 우리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걸 맘대로 결정해? 네? 무슨 상이요? 아직 저희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결혼 날짜도 잡았으면 이미 사실혼 관계인 거야. 사실혼 몰라? 그러니까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어휴, 저렇게지만 생각하니 우리 아들 아까워서 안 되겠다. 그냥 너희들 파혼해. 네? 파혼이요? 갑자기 어머님이 혼자 화를 내더니 파혼을 하라더군요. 그래, 파혼. 그깟 되도 않는 아파트 어차피 필요도 없어. 예단도 못하는 형편인 것 같은데. 하나를 보면 열이 뻔히 보인다. 갑자기 화를 내며 파혼하라 하셨고 저는 얼떨결에 알았다 하고 전화를 끊었죠. 좀 황당했지만 어차피 남자친구와 헤어질까 말까 고민을 하던 차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잘된 일이다 싶었어요. 신경 끄고 제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남자친구가 저희 집 근처까지 찾아와 저를 불러냈습니다. 잘못했다고 자기가 사과하면 어쩌나 싶어 나갈까 말까 고민했지만 그래도 얼굴은 보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 나갔는데 정말 제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야, 너 우리 엄마랑 아파트 이야기했어? 그 정도 재산 있었는데 고작 예단 하나로 서운하게 했던 거야?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놨으면 사실혼 관계인 거 몰라? 우리 공동재산을 왜 한마디 상의도 없이 너 마음대로 처분해? 남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자기 엄마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쏟아냈어요. 저는 뒤도 안 보고 그 자리를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나오면서 화도 안 났고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와서 사실혼 관계, 공동재산이라뇨. 그렇게 저는 파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그 뒤로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약해둔 것들을 하나하나 취소하면서 시간과 돈은 좀 아깝지만 차라리 지금 끝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죠. 저는 이미 파혼했다 생각했고 우리 사이가 다 끝났다고 결정을 해버렸는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 남자친구에게 다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우리 잠깐 만날래? 깔끔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아파트 문제도 내가 도움 줄 수 있으면 주고 싶으니까. 넌 끝까지 내 아파트가 궁금한 거지? 그래, 알겠어. 한번 만나자. 제 아파트가 얼마나 궁금했으면 이미 헤어진 다음에도 이렇게 연락을 할까 싶었습니다. 얼마 후 부동산 앞에서 남자친구와 걔네 엄마까지 함께 나와 세 사람의 어색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끝까지 막말을 쏟아내고 본인들 입으로 파혼을 먼저 이야기해놓고 아파트 생각에 잠은 잘 잤나 싶더라고요. 대체 너가 가진 아파트는 어디에 있다는 거야? 어찌됐건 너희들이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사이니까. 재산 문제는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왔다. 아파트가 대체 어디냐고 묻는 남자친구 어머니의 말에 저는 아무 대꾸 없이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미 저를 한번 만난 부동산 사장님은 다행히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이제는 마음을 정하셨나요? 네, 바로 매물로 내놓으려고요. 세입자한테 이야기도 끝냈어요. 그냥 시세대로 바로 내놔주세요. 그럼 일단 12억으로 내놓고 매수자가 나타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자 제 뒤에 서 있던 남자친구와 걔네 엄마가 헉소리를 내더라고요. 뭐? 뭐라고? 12억? 잠깐만, 12억이라고? 자기야, 이게 진짜야? 분명히 파혼하고 헤어졌다고 하더니 금방 자기야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부동산 사장님께 바로 매물 등록해달라 하고 자리에 일어나서 빠져나왔죠. 화들짝 놀라 저를 따라오는 두 사람이 필사적으로 붙었어요. 자기야,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밥 먹었어? 밥부터 먹을까? 아니면 커피? 그래, 세아가. 일단 어디 좀 들어가서 천천히 이야기 나누자. 서로 간의 오해도 풀고, 응? 오해라뇨. 파혼하자는 말은 그쪽에서 먼저 하셨잖아요. 이미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더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자기야,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예단, 그딴 거 안 해도 돼. 그래? 요즘 누가 예단을 하니? 너희들 결혼식장 예약까지 다 해놨잖아. 이제 와서 그걸 어떻게 다 취소를 하니? 그거 아직도 취소 안 하셨어요?
저는 파혼 이야기 듣자마자 제가 예약했던 스튜디오랑 신혼여행 이미 다 취소했어요. 위약금 커지기 전에 빨리 취소하세요. 그럼 이만. 두 사람이 어떻게든 저를 붙잡아 보려고 애걸했지만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벌건 대낮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은 길바닥에서 두 모자가 저를 붙들고 징징대는 모습이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 같고 솔직히 쪽팔리기도 해서 빨리 뿌리치고 집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두 사람한테 앞으로 서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 인사해 주었어요.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사실 제 인생이 시끄러워지는 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의 충격받은 얼굴을 보니 진짜 속에 있는 체증이 확 내려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저 얼마 안 하는 작은 아파트인 줄 알았을 텐데 나름대로 경기도 핵심지에 있는 멀쩡한 아파트였으니 정말 놀랐겠죠. 그리고 이건 끝까지 말은 안 했지만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연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순수익은 그 집안 아들의 몇 배나 되는지 알게 되었으면 정말 크게 놀랐을 겁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는 얼마나 저한테 매달리던지 한동안 고생 좀 했어요. 우리 회사 앞에서 촛불 이벤트를 한답시고 기다리지 않나. 꽃 배달을 매일 보내는 바람에 쓰레기 처리하느라 골치가 아팠습니다. 저는 물론 받아주지 않았고 스토커가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더니 더 이상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싶고 앞으로는 제 인생이 꽃길만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마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